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동산 얘기, 가격, 전월세 시장을 얘기하는데 우린 정치를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표 얻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전 세계 어디고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없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어리 박지입니다. 자, 추석이 지나면서 이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정말 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올해 대출 규제나 공급 대책 그 많았던 변수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남은 2025년 집값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연휴가 끝나니까 2025년이 다 거의 지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에 참 이렇다 저렇다 할 일들이 많았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 불이 났다? 네. 큰 불이 났다. 네네네. 불이 났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아직도 좀 불이 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 불이 난 건 아니고 한강변이라든지 뭐 강남권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네. 불이라는 게 왜 산불 같은 경우에 쉽게 이렇게 꺼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잔불이 남았다가 또 잔불이 또 크게 번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 예상치 못하게 정치적 변동성도 되게 컸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컸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그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폭이 되게 컸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막 주간에 1%씩 상승하다가 네. 갑자기 또 뭐 보합권으로 가다가 이렇게 진폭이 되게 컸어요. 그것처럼 사실은 마치 불난 것처럼 변화가 되게 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을 보면은 뭐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호가는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물건들이 많고 특히 이제 뭐 강남권, 뭐 한강 주변 재건축 뭐 이런 물건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장 실제 분위기도 그런가요? 일단 뭐 실제로도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보다 마포구나 성동구, 뭐 광진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강 벨트라고 하죠.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이제 상승하고 있고 거래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높게 사는 것도 있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고 호가를 막 올리고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공급이 줄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물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수요가 또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한다는 거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사인을 그분들이 어디선가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원래 집을 갖고 있으면 네. 내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자기의 그 일종의 자기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네. 이 자산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행동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기대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상승 기대의 정도인데 최근에 그 기대의 정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저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게 재건축 기대감이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의 한강 일대의 아파트들이 노후주택이 많거든요. 그러면 노후주택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재건축이겠죠. 네. 언젠가 재건축 될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집도 반포의 원베일리처럼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엄청 큰데 최근에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굳이 집을 팔 이유가 없고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수십 년 기다리던 그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지니까 호가도 올라가고 굳이 팔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가장 직접적이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뭐 토어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이제 그 규제를 좀 피해서 갈 수 있는 곳들, 특히 뭐 한강변이라든지 마포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보면 또 이제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침체가 되면서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 흐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식시장하고 유사해요. 어떻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시장에도 보면 주가가 주식시장에 지금처럼 막 좋을 때도 보면 많이 오르는 주식과 그리고 덜 오르는 주식, 하락하는 주식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국의 주식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거의 50%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17%가요. 50% 이상 올랐는데 그 평균 수익률이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격이 오를 때 지금의 주식시장은 몇 개 종목이 이거를 캐리한다는 거예요. 이끈다는 거죠. 이게 자산시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대장주라고 하죠. 정확히는 주도주예요. 주도주. 네, 대장주는 그냥 큰 주식을 대장이라고 얘기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그렇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산시장에서는 그런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자산시장이라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그 자산을 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편차가 커진 이유는 투자 시장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고 지역을 찾고 이동하면 그러면은 사용 목적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이래서 가격이 낮아지면 그 지역에 수요가 들어와요. 그죠? 내가 거주하려고. 그런데 오직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의 수요자가 대부분이니까 돈이 되는 곳만 사는 거예요. 돈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곳만.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쉽게 바꾸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접근할 만큼 투자 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데 사실 지난번에 그 6.27 대책 좀 강력하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런 흐름으로 가면 집값은 좀 희망적이다, 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이제 현황이 달라진 거고 어떤 게 조금 이게 다른 거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6.27 정책을 그 정책 때문에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본 것보다 그 지향점과 정책의 속성을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새로운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시장에 줬거든요. 그런 신호가 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없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을 해석할 때 세부적인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세다라는 걸 보여왔죠. 근데 이상하게요. 그 이후로 없어요, 정책이. 그 단기 효과에 멈추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슬금슬금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장이 또 잘못된 신호를 준 게 정책이 할 게 많다. 뭐 심지어 대통령도 어떤 말을 하냐면 맛보기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맛만 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후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정책이 나올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오르길 기다린다는 거고요. 되게 웃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네. 이 정부도 별로 집값 안정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크지 않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막 투자자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 오르기 전에 빨리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어차피 오를 건데. 올라서 정책이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르기 전에 빨리 정책 나오기 전에 사야 된다. 이런 심리가 지금 작용되고 있고 저는 최근에 이 변화, 특히 6.27 이후에 시장이 안정됐다가 최근 약 한 달 사이에 이 변화는 정책의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잘못된 신호를 줬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부동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봐도 특히 이제 뭐 집을 살 거면 무조건 최대한 강남 근처로 가서 최대한 새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런 곳들의 물건 값이 떨어진다면 정부에서 구제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언론에서 난리를 치면은 바로 이제 부동산 구제책 같은 것들이 좀 등장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또 견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일부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번 정부도 뭐 민주정부라고는 하지만 그 뭐 고위직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뭐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분들이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뭐 강남의 정책을 만들고 집값을 안정을 원하지 않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뭐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겠죠. 아니 근데 저는 그분들의 진정성을 네. 의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가예요. 좀 그게 중요한 거죠.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은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는데 왜 나보고는 사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유독 그런 관점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강남권에 뭐 얼마 남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로 이제 갈아타려는 그런 수요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일단 정부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하나 여쭤보자면은 항상 보면은 이제 보면 그 진보 정부 뭐 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제 보수 정부라고 불리는 뭐 이런 각자 이제 성격이 다른 그런 정치 집단에서 집권을 했을 때 보수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진보라고 불리는 집단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외국도 그런가요? 근데 네. 아니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일단 네. 이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커요. 대한민국이.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고 이렇게 막 부동산 정책이 빈번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권이 바뀐 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반응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공교롭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물론 출발부터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긴 하지만 그걸 이제 차치하고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진보 정부 때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그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발표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막지 못하고 계속 올라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하향 안정되고 이때는 또 가격을 부양하는 정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의 시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수용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그런 어떤 절대적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책의 시차인데 쉽게 말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안정시키는 정책이 시간이 걸리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바로 전 정부가 부양책을 엄청나게 썼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가격이 또 막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부양책을 쓴 거예요. 근데 부양책이 바로 먹히지 못하고 지금 영향을 나타나고 있다고요. 서서히. 이게 정책의 시차라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거죠. 가격이 오를 때 막 규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천히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요. 그럼 다음 보수 정부이 들어서 그럼 보수 정부 때 집값이 빠져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떤 저희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야 오히려 집값 잡는 정책에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 규제하고 막 이제 세금도 강화할 거고 네. 그게 어떻게 집값을 올립니까? 그러니까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근데 그 영향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네,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착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보면은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가격 오르고 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가격이 빠진다. 이거는 정책의 시차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건가? 그러면 뭐 몇 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근 통계부터 좀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6.27 대책 이후에 빌라 거래가 좀 꽤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파트는 비싸고 대출도 막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값은 오를 것 같으니까 이게 빌라로 좀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눈길이 돌리는 거고 또 하나 빌라가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투자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 그래서 일부 지역의 가격은 다시 오르거나 아니면 거래량도 증가하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뭐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빌라가 가격이 의미 있게 오르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빌라의 전세 가격. 근데 그래서 이제 갭 투자가 일종의 증가해야 되는데 빌라의 전세 가격이 오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 뭐 이런 문제들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월세가 증가하는 상황이지 전세 가격이 오르진 못할 것 같아서 뭐 빌라의 투자 수요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갭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전월세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질문하신 게 뭐냐면 갭 투자가 준다. 그렇게 되면은 전월세 물건이 주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없으니까 갭 투자를 해야 전세나 월세 물건이 생기는데 집주인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갭 투자가 줄어들면 전월세 물건이 어떻게 늘어나냐 이 논리인데 네.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집이 열채가 고정돼 있어요. 누군가 갭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세 살아요. 그렇죠? 근데 갭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전세 물건이 줄어요? 아니죠. 뭐 팔거나 네, 뭐 집 자체는 그대로 아니 전월세 있는 물건이 그대로 있잖아요. 네. 새로운 갭 투자가 없다고 해도 그쵸, 왜 그쵸. 전월세 물건이 주냐고요. 이미 전월세 물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갭 투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집을 뭐 누가 새로운 집주인 나타나서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미 누군가 갭 투자해놨어요. 네. 새로운 전월세 갭 투자가 시장이 없다고 그래서요. 전월세 가격이 오른대요. 저 마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충격적인. 네. 이런. 우리가 다 속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속는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건 네. 산수거든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이런 왜곡된 정보나 분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잉해서 사람들이 판단해요. 뭐 갭 투자 이렇게 줄면은 이제 전월세 물건 줄어들면서 전월세 가격 폭등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누군가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냥 그 시점에서 정책만 바뀌는 건데 마치 집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예, 웃기죠. 아니 갭 투자를 네네네. 하려면 누군가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갭 전세 물건이 줄어듭니까? 전세로 살고 있는 물건 자체의 수는 똑같고. 네. 네. 주인만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만 바뀌면서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주인만 바꾸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격을 계속 올려. 거기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갭 투자가 줄어들면 네. 전세 가격은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갭 투자 규제가 들어가면은 마치 이제 그 집주인들이 다 사라지고 그 집에 살던 세입자들은 다 쫓겨날 것처럼 마치 그렇게. 근데 우리가 하고 황당한- 있는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황당하지 하나예요. 않습니까? 네. 또 하나 잘못된 인식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요즘 전세 물건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대요. 근데 전세 물건이 없는 이유는 그 전세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전세 물건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대요. 아니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전세 물건은 줄죠. 네. 근데 뭐도 줄었습니까? 전세를 수요도 구하는 줄었죠. 네. 안 구하니까. 그죠? 똑같은 집에 계속 사니까 또 구할 필요가 없죠. 수요도 줄었어요. 네. 그만큼. 근데 마치 이제 물건이 없어지니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는 계속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로 어디선가 얘기해요. 있을 텐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발상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야라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뭔가 착각을 그렇죠. 사실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또 오류를 범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건 전체 시장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지역적으로는 이제 국지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요가 뭐 늘어나는 지역이 있을 그렇죠. 수는 예를 들어서 있죠. 막 이사를 네. 많이 해 그 네. 지역에. 그런데 물건은 없어. 그러면 그 지역은 오를 수 있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 매물이 준다는 건 수요도 같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수요도 줄고 공급도 같이 줄면 가격이 어떻게 오릅니까? 근데 우리는 전세 매물이 주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얘기해요. 네. 전 이거는 뭐 의도도 아니고 이건 산수의 문제다.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가 언제 어디서든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지금 생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이제 뭐 집 없는 사람들만 망했다. 막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큰 착각을 좀 하고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네. 억지를 부리는 것 같으세요? 앵커님 보시면? 아니요.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니 일리는 아니고 이건 네. 정답에 가까워요. 제가 아니 억지냐고 물어보시면 설득하려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네.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약간 그냥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 이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좀 무서워요.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네. 무서워요. 근데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실제 가격에도 좀 반영이 될 것 반영되죠. 같아요. 반영되죠. 네. 그래서 과잉을 만들죠. 아.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인구도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일률적으로 다 보편화해서 바라보다가는 정말로 큰 코 다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석 이후에 그럼 부동산 시장을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이게 조건부 전망인데요. 네.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일단 정책의 영향이 되게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는 것도 정책의 부작용이었고 이제 안정시키는 것도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발표되고 향후로 계속될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시장에 맞는 그리고 선제적인 정책을 예상하면서 집값 하향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정부에서 시장에 보내는 신호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정부에서 이거를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내년에 지방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부자 감세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실제로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안심하는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별일 없을 것이다. 그래, 니네가 뭐 해봤자 뭐 표에 걸려 있는 거 아니야? 네. 세금 못 올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일종의 지금 안심해서 투자하는 어. 그런 상황인데 네. 그거는 전 불확실성이 있다고 일단 봐요. 뭐냐면 뭐 정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당도 지지 기반이 좀 흔들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은 틀릴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부동산은 민생이고 그리고 경제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대한민국에서 정치화가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 가격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빵 가격이 막 올라서 막 빵 가격 낮춰야 됩니다. 물가 낮춰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거 정치 때문에 빵 가격 낮추면 안 돼. 선거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지 않죠. 빵집 주인들이 우리 안 찍어줄 거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동산 얘기, 가격, 전월세 시장을 얘기하는데 우린 정치를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표 얻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전 세계 어디고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없어요. 민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바라건대 제발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정책을 만들고 얘기할 때 정치를 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이야. 네, 그렇죠.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막 정치인이에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네, 눈치 보고.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제발 이 민생 부동산에 민생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빵값 5배 오르는 거가 영향이 커요. 집값 2배 오르는 게 영향이 커요. 집값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빵값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정치를 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의 행보를 봐도 모든 게 좀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약간 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네. 부동산 시장에 이제 뭐 불을 지폈다가 또 막 이제 그 불씨를 죽였다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한 단예만 드릴게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막 재건축 규제 완화 해준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물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확 관화한 사실은 재건축을 하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정말 이 영상 보는 분들도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재건축에서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노후주택을 없애고 새 집을 이렇게 짓는다는데 집값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공급이 많아야 집값이 잡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 공급이요 네.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냐면 재건축은 집을 없애고 올려야 돼요. 그래서 공급 효과가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막 20만 원 한강벨트에 19만 원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기껏해야 새로 공급되는 거는 30% 40%가 밖에 되지 않아요. 없애고 지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서울시나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서 만들어지는 20억 원, 30억 원, 40억 원짜리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니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의 아파트. 그럼 재건축을 해서 그 아파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아파트 재건축해서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럼 재건축 안 해요. 그렇죠. 아니 왜 이 현실, 명확한 현실을 왜 얘기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재건축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안정될 거야? 집값이 안정될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안정되겠죠. 상향 평준화, 뉴 노멀이라고.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만 좋은 상황. 그렇죠. 이게 그래서 되겠죠. 신축 단지가 들어선지 뭐 과천이라든지 네. 이런데 가격이 그냥 그 오른 상태에서 딱 굳어지잖아요. 최근 5년간 강남이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거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입니다. 근데 과천이 왜 이렇게 집값 많이 올랐어요?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시작할 때는 이렇게 했겠죠. 예를 들어서 과천 시장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건축 빨리 하면 과천 집값이 안정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새로운 상향 평준화가 되었죠. 제일 많이 올랐다고요. 아니 강남의 어느 지역도 재건축해서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 있으면 제발 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 그럼 그때 공급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절대수의 공급은 의미가 없다고요. 절대수를 늘리니까. 네. 얼마나 시장에 싼 아파트를 공급하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그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도 사실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일단은 신축을 통해서 공급한다면 중산층, 그러니까 중간소득의 가구와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투자로 갖고 있거나 갖고 있는 물건을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할 것. 이렇게 되면 집값은 상당히 빠르게 안정될 거예요. 맞아요. 사실 뭐 똘똘한 한 채 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뭐 절반 이상이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반포의 원베일리는 50% 정도를 투자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나 이거 집값 올랐는데 팔아야지라고 해서 그 물건을 다 내놨습니다.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근데 막 사람들은 야 그거 사줄 사람 많아. 아, 진짜요? 50억 원짜리 2,000채를 사줄 수 있다고요? 한 번에?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조금씩 증가하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겠죠. 우리는 사실은 답을 알고 있는데 저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자체가 이제 혹시 부자 감세처럼 보일까봐 지방선거 이후에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좀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측은 이제 정치적인 너무나, 예측은 이제 네. 못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건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변화의 전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야, 너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세워. 너 뭐 비평만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제가 왜요? 제가 뭐 혈세를 받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정치인이에요? 전 그냥 비판만 할 거예요. 왜 저한테 정책까지 요구해요? 네, 아니 근데 너는 왜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해 하는데 아니요. 저한테 왜 그런 걸 요구하세요? 저 유튜브도 안 해요, 여러분.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정말 집값의 그 안정을 바라는 그런 인사를 데려다가 이런 정책을 세우는 자리에 앉히는 것만으로도 좀 큰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불현듯 아니 듭니다.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고 저한테 정책 요구하지 마시라. 네, 요구하려면 돈 주고 요구해라. 아니 돈 주고 요구해라. 왜 돈도 안 주면서? 아니 구독도 그렇습니다. 못해요 저는. 네, 돈이 안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자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실수요자들도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실 것이고 특히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어떻게 좀 기다려야 할지, 뭐 지켜봐야 할지 이런 것들. 행동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네. 뭐 누구의 의견에 따라서 기대거나 그러면 이제 후회가 남기 때문에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래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확신을 갖고 무리한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불확성이 굉장히 큰 시장 상황입니다. 불확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동산을 막 돈을 이걸 벌어서 누구는 3억 벌었대, 누구는 뭐 5억 벌었대 이거에서 초조해서 무리하게 행동하면 향후에는 크게 사실은 뭐랄까 걱정의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확실성하다는 시장 상황을 꼭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이랬다, 뭐 저랬다라고 해서 무리해서 움직인다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큰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저희 방송 잘 참고하시면서 또 좋은 결정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저희 자세히 또 이광수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와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